찰싹. 엄마, 제발 지금이 돈 타령할 때예요. 그날 아침 아들은 병든 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들의 손이 어머니 뺨을 스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과 며느리는 9천만 원짜리 지중해 크루즈에 올랐어요. 프레스티지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아내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는 회사에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즐겨야죠?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받으며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아들은 지중해의 푸른 바다 위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병원 진료실의 하얀 형광등이 해숙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죠. 심장 초음파 영상에는 해숙이 알아볼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입니다. 심장 판막이 좁아져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숙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최근 들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가끔씩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일이 바빠서, 아니 사실은 두려워서 병원을 미루고 또 미뤘었습니다. 시술을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시술비는 4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4천만 원. 해숙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한빛식품 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도 지금 당장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은 많지 않았어요. 모든 자산이 회사와 부동산에 묶여 있었고, 최근 아들 도연이 투자 실패로 회사 자금까지 끌어다 쓴 상황이었죠. 병원 로비로 나온 해숙은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들 번호를 누르고 신호음을 기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도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지금 바빠. 무슨 일이야? 도연아, 잠깐만 시간 좀. 아, 진짜 지금 거래처 문제로 정신없다니까. 투자금 회수도 석 달이나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통화할 때가 아니야. 해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했어요.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지고 해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가방에서 진통제를 꺼내 물 없이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한빛식품 본사로 돌아온 해숙은 회장실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맨 아래 칸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어요. 갈색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1985년 3월 7일이라는 날짜가 보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떨리는 글씨로 떡볶이 재료비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때가 떠올랐어요. 28살 갓 결혼한 새댁이었던 해숙은 남편과 함께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손님을 기다리며 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들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작은 분식집으로, 분식집에서 식당으로, 그리고 지금의 한빛식품까지 40년의 세월이 이 낡은 공책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문득 비서 이강재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신규 공장 증설 계획서 결제 부탁드립니다. 강재가 서류를 내밀었지만 해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망설이는 모습에
강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5년 동안 해숙을 보좌해온 그는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져와. 오늘은 좀 피곤하네. 강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 해숙은 다시 가계부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연필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글씨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공장 현장 반장 박종민이 일일 생산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50살의 종민은 해숙이 분식집을 할 때부터 함께한 직원이었어요. 그만큼 해숙을 잘 알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종민 씨도 이제 퇴근해. 종민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해숙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회장실을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저녁 7시 해숙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며느리 은정이 소파에 누워 명품백 쇼핑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들이 번쩍이고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은정은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은정아, 도연이는? 서재에 있어요. 또 투자건으로 전화 통화 중이래요. 해숙은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도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중이었죠. 해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지 마. 지금 중요한 통화 중이야. 도연의 고함 소리에 해숙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은정 옆에 앉았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혹시 어머님, 지금 이거 마지막 세일이에요. 70% 할인이래요. 이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은정은 핸드폰을 들고 열심히 구매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입을 다물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밤 10시가 되어서야 도연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해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도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엄마, 제발 지금은 아니야. 투자금 문제로 머리 터지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 그래서? 건강검진?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아픈 거야. 영양제나 잘 챙겨 먹어. 도연은 해숙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은정도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회사에 돈 많잖아요. 병원비 정도는 회사에서 처리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은정의 말에 해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돈은 회사 것이지 개인이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며느리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해숙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10년 전 도연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방으로 돌아온 해숙은 다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은 글씨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법인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죠. 인감을 손수건에 조심스럽게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의자에 걸어놨어요. 내일 입을 옷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커튼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핸드폰 알람을 새벽 5시로 맞춰 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서려면 일찍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눈을 감으니 어린 도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던 아이. 그 아이는 이제 어디로 간 걸까요? 해숙은 가족 사진을 뒤집어 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6시 도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도연은 발신자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거래처 대표 전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윤 대표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달도 납품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도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미 석 달째 미뤄진 대금이었어요. 총액은 8억 원이 넘었죠. 이 돈이 안 들어오면 한빛식품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김 사장님, 이미 석 달이나 기다렸잖아요. 더는 못 기다립니다. 도연의 고함 소리에 은정이 잠에서 깼습니다. 짜증스런 표정으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도연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욕설까지 섞여 나왔죠. 1시간이 지나서야 통화가 끝났습니다. 도연은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5천만 원이 든다고 했죠.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 도연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도연의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은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백화점 VIP 라운지 예약을 확인하고 있었죠. 오늘도 쇼핑을 갈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호텔 런치 약속 있어. 카드 한도 좀 올려줄 수 있어? 도연은 은정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쇼핑이며 호텔 런치라니. 하지만 아내에게 회사 상황을 설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한숨만 내쉬었죠. 바로 그때 해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단정한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도연아, 오늘 오전에 병원 예약이 있는데.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하려 했죠. 지금이 병원 타령할 때야? 엄마는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해숙은 아들의 격한 반응에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검사가 있어서 꼭 가야 해. 잠깐만 들어봐. 아니, 들을 게 뭐가 있어. 납품대금 8억이 묶여 있고 변호사 비용 5천만 원을 당장 마련해야 하는데 엄마는 병원이 중요해?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은정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식탁 위에 커피잔이 덜그럭 소리를 냈죠. 해숙도 일어나서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들을 진정시키려는 어머니의 본능적인 행동이었어요. 도연아, 진정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도연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팔을 휘저었어요. 그 순간 도연의 손등이 해숙의 왼쪽 뺨을 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충격은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해숙은 반사적으로 뺨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은정은 입을 벌린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부엌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죠. 나는. 도연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커피잔 파편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곁눈질로 봤어요. 해숙은 여전히 뺨에 손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붉은 자국은 없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연 씨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은정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오전 9시 이강재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오전 이사회 참석하셔야 하는데 언제 오실 예정이신가요? 해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강재 씨, 오늘 이사회는 취소해. 대신 내가 부탁할 일이 있어. 강재는 놀란 기색이었지만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5년 동안 해숙을 보자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 개인 금고 열쇠를 준비해놔. 그리고 법무팀장한테 연락해서 위임장 양식도 준비하라고 해. 강재는 메모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요? 아니야.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 그래. 오후에 회사 들를게. 전화를 끊고 해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놨어요.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왼쪽 뺨이 약간 부어 있었어요.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발라 자국을 감췄죠. 오전 10시 박종민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공장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원자재 공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는 겁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간 다음 주부터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종민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동안 한빛식품과 함께한 그에게 회사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해숙은 종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종민 씨,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며칠 동안 내가 자리를 비울 수도 있어. 그동안 현장 총괄을 맡아줄 수 있겠어? 종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숙이 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종민이 돌아간 후 해숙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도장, 중요 서류들을 하나씩 넣었어요. 그리고 어제 적어둔 가계부도 함께 넣었죠. 마지막으로 법인 인감도장을 손수건에 싸서 가방 안쪽 포켓에 넣었습니다. 낮 12시 해숙은 완벽하게 차려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그녀를 더욱 단단해 보이게 했어요. 은정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밖에서 먹을 거야.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도 알아서 해결해.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다는 것도 표정이 비장하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현관에서 해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도연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해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껐습니다. 당분간은 누구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해숙은 코트깃을 세우고 걸음을 옮겼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길이었죠. 택시를 잡아타며 해숙은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주세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해숙의 마음속 폭풍을 알지 못했죠. 그녀는 가방을 꼭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해숙은 심장내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수술 일정을 잡자고 했어요. 일주일 후가 적당하다고 했죠.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수술이 실패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루즈선이 이탈리아 나폴리 항구에 정박해 있었어요. 도연과 은정은 프레스티지 스위트룸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9천만 원이나 하는 일주일 여행이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제대로 골랐어. 스위트룸이 이렇게 넓을 줄이야. 은정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킹사이즈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바다를 내려다보며 연신 사진을 찍어댔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들이었죠. 해시태그도 잔뜩 달았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프레스티지 스위트, 럭셔리 라이프. 도연은 샴페인을 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어머니와 있었던 불편한 일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회사 문제도 거래처 납품 대금도 이 순간만큼은 잊기로 했죠. 은정아, 일단 선상 부티크부터 가자. 한정판 주얼리 컬렉션이 있다고 했잖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쇼핑 플로어로 이동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은정은 보석 가게로 직행했습니다. 진열대 안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목걸이와 반지들이 빛나고 있었죠. 이 목걸이 너무 예쁘지 않아? 5천만 원이래. 면세니까 싸게 사는 거야. 은정이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었지만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승인 거절이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은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번째 카드도 네 번째 카드도 모두 거절당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카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인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지노에서 칩을 교환하려던 도연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죠. 은정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카드가 다 정지됐어. 하나도 안 돼. 도연은 급히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계좌 압류 카드 정지. 채권자는 한빛식품이었습니다. 가압류 금액은 15억 원.
도연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게 무슨... 도연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어제 뺨을 맞은 것에 대한 보복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일부일까요?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티크로 달려간 도연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은정이 매니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손짓은 격해져 있었죠.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한빛식품 아시죠? 한국의 대기업이에요. 이건 분명 시스템 오류예요. 매니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모든 카드가 은행에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시거나 한국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이 은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더 이상 망신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주변 사람들이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이 벌써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명품백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도연은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오히려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 저녁 식사는? 와인은? 내일 기양지 투어는? 은정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금이라곤 지갑에 있는 5만 원이 전부였어요. 일주일을 그 돈으로 버텨야 한다니. 크루즈 안에서는 모든 게 비쌌죠. 커피 한 잔에 2만 원이었습니다. 도연은 이강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후에야 강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도연님. 강재 씨,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내 계좌가 다 압류된 거죠?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3년 전 회사에서 대출 받으신 건 기억하시죠? 그 대출금 회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그때는 형식적인 대출이라고 했었어요. 이자도 제대로 내지 않았고 갚을 생각도 하지 않았죠. 회사 돈이나 자기 돈이나 똑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당장 통화 좀 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현재 연락이 불가능하십니다. 중요한 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크루즈 위에 있는 아들보다 중요해요? 강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은 병원에 계십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다시 걸었지만 강재는 받지 않았어요. 도연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났죠. 저녁 시간 레스토랑은 뷔페식이었지만 유료였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었어요. 도연과 은정은 방에 있는 무료 생수와 과자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승객들이 와인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죠. 밤 9시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보내온 메시지였어요. SNS에 올라온 동영상 링크와 함께 조롱 섞인 이모티콘들이 가득했죠. 영상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한빛식품 후계자 부부, 카드 정지로 국제망신. 조회수가 벌써 50만이 넘었어. 은정은 울먹이며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댓글들은 더 가혹했어요. 가진 척하다가 망신당했다. 진짜 부자는 저러지 않는다. 카드 도둑 아니냐는 추측까지 난무했죠.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크루즈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까지는 아직 나흘이 더 남았죠. 갇힌 감옥 같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상신문이 객실 문 앞에 배달됐습니다.
일면에 도연과 은정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금융 사기 의혹이라는 부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죠. 국제적 망신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려 했지만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죠. 도연은 커피만 마시고 나왔습니다. 무료 커피였어요. 갑판에 나온 도연은 난간을 잡고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문득 이 모든 게 꿈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눈을 뜨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박종민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회사 직원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마 어머니가 모두에게 지시를 내린 것 같았죠.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은정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수치심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크루즈 여행이 지옥으로 변한 겁니다. 도연은 아내를 위로할 말조차 찾을 수 없었죠.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연은 바람에 흩날리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오직 파도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울렸죠.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처럼 이 상황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루즈에서 돌아온 도연의 얼굴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은정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친정으로 가겠다며 따로 차를 잡아탔죠. 도연은 혼자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썰렁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은 마치 오래 비어있던 집처럼 차가웠어요. 도연은 불을 켜며 어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 거실, 서재를 둘러봤지만 인기척이 없었죠. 해숙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탄 냄새였죠. 책상 위를 보니 재떨이에 검게 탄 종이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 글씨의 흔적이 보였지만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이게 뭐야? 도연은 쟤를 만져봤습니다.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이틀은 지난 것 같았죠.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파일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금고가 열려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그곳에 있던 법인 인감도장이 사라진 겁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법인 인감은 회사의 모든 중요한 계약과 거래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회사 운영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죠. 도연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형사 2명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집안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창문, 현관문, 베란다까지 침입 흔적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강도가 든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문도 부서진 곳이 없고 창문도 멀쩡하네요. 형사가 수첩에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어머니가 어디로 간 거예요? 인감도장은 왜 사라진 거고요? 아파트 방범 카메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관리사무소에서 가져온 CCTV 영상을 확인한 형사들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화면에는 해숙이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고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외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납치나 강제는 아닌 것 같네요. 자발적이라고요? 그럼 실종 신고는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는 실종이 아닙니다. 가출로 분류되죠. 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형사들이 돌아간 후
도연은 즉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강재를 만나야 했죠. 한빛식품 본사 비서실에 도착한 도연은 거칠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재는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연의 격한 모습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강재 씨,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고 있죠? 당장 말해요. 강재는 천천히 일어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연 앞에 펼쳐 보였어요. 회장님이 남기신 위임장입니다. 한시적으로 경영권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이죠. 도연은 서류를 낚아채 읽었습니다. 해숙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크루즈를 떠나기 전날이었죠.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는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모릅니다. 회장님은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필요한 일은 제가 처리하라고 지시하셨고요. 도연은 강재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폭행죄로 고소당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대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그때 박종민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손에는 보고서 뭉치를 들고 있었죠. 도연님, 큰일 났습니다. 원자재 공급업체 3곳이 동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회장님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주가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만 20%가 떨어졌어요. 종민의 보고는 계속됐습니다.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 노조에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는 것, 거래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의 계획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알 수가 없었어요. 종민 씨, 회장님이 평소에 특별히 가시는 곳이 있었나요? 별장이나 요양원 같은 곳? 종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회사와 집 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여행도 거의 안 가셨고요.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는 항상 회사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죠.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불가 통보였어요. 담보로 잡힌 도연의 타워 스위트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죠. 15억을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죠. 이건 정상적인 채권 회수 절차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도연은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은정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커다란 캐리어 2개가 현관에 놓여 있었죠. 나 친정에 당분간 있을게. 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은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붙잡으려 했지만 은정은 뿌리쳤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버린 거잖아.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지. 은정이 떠나고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 더욱 넓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방송사 기자가 서 있었어요. 카메라맨도 함께였죠. 윤도현 대표님이시죠? 한빛식품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비자금이요? 기자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자료라고 했어요. 해숙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는 내용이었죠.
어머님의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신 건 아닌가요? 도연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기자는 발을 문틈에 끼웠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빛식품은 상장회사잖아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도연이 소리를 질렀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 도연의 격앙된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어요. 여론은 더욱 악화됐죠. 침실에 누운 도연은 어머니 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옷장, 서랍장,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죠. 그때 화장대 서랍에서 병원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대학병원, 심장내과, 정밀검사. 날짜는 2달 전이었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던 걸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침 일찍 도연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자 법원 집행관이 서 있었어요. 노란색 봉투를 내밀며 수령 확인 서명을 요구했죠.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빨간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 한빛식품 주식회사. 채권액 15억 원. 도연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 어머니 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한 거였어요. 3년 전 빌린 돈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집행관이 집 안으로 들어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까지 모든 공간을 기록했어요. 빨간 딱지가 현관문에 붙여졌습니다. 경매 물건이라는 표시였죠. 이제 모든 이웃이 도연의 처지를 알게 될 거였어요. 한 달 뒤에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 전에 채무를 변제하시면 경매를 취하할 수 있어요. 집행관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15억을 한 달 안에 구할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집행관이 떠나자 도연은 현관문에 붙은 빨간 딱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아파트 로비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도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윤 대표님, 어머니와 법적 분쟁이 사실입니까? 회사 돈을 횡령한 건가요? 모자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연은 아무 대답 없이 기자들을 밀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따라왔어요. 주차장까지 쫓아와 차를 두드렸죠. 도연은 급하게 차를 몰고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기자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회사에 도착한 도연을 맞이한 건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였습니다. 이강재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이사진들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죠.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도현 대표이사의 직무정지를 제안합니다. 회사 자금 유용 의혹과 경영 부실로 인한 주가 폭락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도연은 항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표결 결과는 만장일치 가결이었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했죠. 명함도, 법인카드도, 회사 차량도 모두 반납해야 했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내가 이 회사의 후계자인데. 도연이 소리쳤지만 이사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보안 직원이 와서 도연을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어요. 직원들이 복도에서 구경하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보다는 경멸이 더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액자에 든 가족사진, 만년필 수첩. 10년 동안 써온 공간이 순식간에 남의 것이 됐어요. 박종민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도연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협력업체 사장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종민의 제안은 의외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연을 도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엔 조건이 있었죠. 대신 회장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셔야 해요. 그분들도 투자금 회수 때문에 급한 상황이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왜 이러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종민은 도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죠.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아직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종민이 나간 뒤 도연은 상자를 들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출입증을 회수했어요. 이제 도연은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이 됐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간 도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경매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윤 회장님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 같네요. 모든 서류에 도연님의 서명과 도장이 있고 공증까지 받아놨어요. 그때는 그냥 형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은 형식을 중요하게 봅니다. 서명한 순간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도연은 절망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어서 상담료만 겨우 냈어요. 사무실을 나온 도연은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정이었어요. 이혼 서류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어. 확인하고 서명해줘.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이 이혼 통보라니.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은정아, 잠깐만 기다려줘. 이 상황이 정리되면. 뭘 정리해? 집도 없고 직장도 없잖아.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우산도 없었어요. 그냥 맞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독촉장이었어요. 신용카드 대금 연체 통지서도 있었죠. 모든 청구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정이 다녀간 모양이었어요.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사라졌죠. 결혼 앨범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위스키를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취하고 싶었지만 취하지 않았죠. 현실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어머니 생신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는 어머니.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도연의 눈에서 뭔가가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밤 11시, 도연은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봤어요. 어머니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베개를 안고 눈을 감았죠.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때가.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정말 저를 버리신 건가요? 대답 없는 질문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도연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면서도 깨고 싶지 않았죠. 현실이 악몽보다 더 끔찍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경매 전에 매수자를 찾으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죠. 아침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어요. 채널을 돌리자 익숙한 회사 건물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한빛식품 본사였죠.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빛식품 윤혜숙 회장이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없어 위조 여권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연은 화면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언제 찍었는지 모를 옛날 사진이었죠. 그 밑에는 붉은 글씨로 해외 도피 의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한빛식품 본사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윤 회장은 일주일 전 자택을 나선 뒤 행적이 묘연합니다. 법인 인감도장과 중요 서류를 모두 가지고 나갔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기자의 빠른 목소리가 들렸죠. 윤도연 씨죠? 어머님 비자금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도연은 바로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다른 언론사들이었죠.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가 쌓였습니다. 모두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오전 10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사 2명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압수수색 영장이었죠. 도연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혜숙 씨 관련 자료를 확보하러 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금고, 컴퓨터까지 모든 걸 조사했어요. 서류를 박스에 담아 나갔죠. 도연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도연이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형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참고인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서로 간 도연은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질문을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큰 돈을 움직이신 적이 있습니까? 회사 일이야 많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은 없었나요? 갑자기 재산을 정리한다거나? 도연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뭔가를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서류를 태우고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상했죠. 혹시 어머님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 놓으셨을 가능성은요? 형사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도연도 이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걸까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걸까요? 낮 2시 방송국에서 특별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빛식품 전직 직원이라는 사람이 인터뷰에 응한 거였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도 변조됐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윤 회장이 노조 기금 100억 원을 빼돌렸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비자금 장부도 있었어요. 도연은 텔레비전을 끄고 싶었지만 끌 수 없었습니다. 계속 봐야 했어요. 그 사람은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까지 언급했죠.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이강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박종민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도연을 피하는 것 같았죠.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4시 한빛식품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강재가 대변인으로 나섰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해명을 시작했죠.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윤혜숙 회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뿐입니다. 비자금이나 횡령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어요. 강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죠. 기자회견은 실패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찰이 한빛식품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스로 서류를 실어 나르는 장면이 생중계됐어요. 직원들이 동요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죠.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밤 9시 주주들의 긴급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 카페에 모인 소액 주주들이 분노를 터뜨렸어요. 도연도 그 자리에 있었죠.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도둑 가족이야. 회사 돈을 가족끼리 나눠 먹은 거라고. 한 주주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죠.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어머니 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랍장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어봤죠. 어머니, 정말 그런 분이었나요?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때 화장대 서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만져졌어요. 작은 수첩이었죠. 펼쳐보니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심장내과, 대동맥 판막 협착증, 수술 필요.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2달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수첩을 더 넘겨보니 메모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수술비 4천만 원. 도연이에게 부담 주기 싫다. 혼자 해결하자. 도연의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아팠다는 것, 돈이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핸드폰을 들어 이강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강재 씨,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다고 했죠? 심장 수술 받으신 건가요? 강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일 병원으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죠. 창밖을 보니 경찰차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커튼을 쳤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죠. 그 어둠 속에서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아프셨다면,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다면, 자신은 그동안 뭘 한 걸까요? 크루즈 여행을 가고, 사치품을 사고, 회사 돈을 펑펑 쓰고,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혼자 병원에 계셨다는 말인가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도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첩을 베개 밑에 넣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 병원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어머니는 정말 거기 계실까? 새벽 4시 도연은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는 거였죠. 거울을 보니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은 훤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해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병원 면회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도연은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기분. 대학병원 로비는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도연은 원무과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손에는 어제 발견한 수첩을 꼭 쥐고 있었죠. 전광판에 번호가 떴습니다. 도연이 창구로 다가가자 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윤도연 님이시죠? 윤혜숙 환자분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네요. 보관 중인 서류가 있습니다. 직원이 갈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어요. 봉투 겉면에는 윤혜숙 환자, 심장내과라고 적혀 있었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열어봐도 되나요? 네, 상담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연은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서류가 나왔어요. 맨 위에는 수술 동의서가 있었죠. 해숙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크루즈를 떠난 바로 그날이었어요. 다음은 의사 소견서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 중증, 응급수술 시행, 수술 시간 8시간, 중환자실 2주 체류, 현재 일반 병실로 전실, 회복 양호.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8시간이나 되는 큰 수술을 받으셨다니. 그것도 혼자서, 가족 아무도 없이.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USB도 들어 있었습니다. 수술 영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도연은 차마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원비 명세서였죠. 총액 4,800만 원. 완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이강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강재는 도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 알게 되셨군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셨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연님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요. 부담이라뇨? 전 아들이에요.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강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도연님은 회장님 뺨을 때리고 나가셨죠. 회장님은 그 상태로 혼자 병원에 오셨습니다. 수술이 실패하면 도연님에게 빚만 남길까봐 두려워하셨어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휘두른 팔, 뺨을 스친 손등,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린 자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회장님은 미리 준비를 하신 겁니다. 모든 자산을 정리해서 공익재단을 만들기로 하셨어요. 강재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빈누리재단 설립 계획서였어요. 도연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독거노인 돌봄 사업, 다양한 공익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죠. 도연님 아파트를 경매에 넘긴 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재단 기금을 만드시려고요. 그럼 비자금은요? 횡령은요?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강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직 직원이라는 사람은 가짜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루머였죠. 회장님은 단 한 푼도 빼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거꾸로였어요. 어머니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범죄자로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죠. 박종민이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도연님, 회장님이 남기신 편지입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숙의 글씨였어요. 도연아, 엄마야.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힘들었다는 걸 알아. 엄마도 젊었을 때 실수를 많이 했단다. 다시 시작하면 돼. 바닥부터 천천히.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강재와 종민은 조용히 지켜봤죠.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만나뵐 수 있나요? 강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회장님이 준비가 되시면 연락하겠다고 하셨어요. 도연은 간절히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전해주세요. 제발이요. 강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도연님 앞으로 온 제안서입니다.
한빛식품 협력 공장에서 일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는 거예요. 물론 신분을 숨기고 일반 직원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습니다. 월급 300만 원, 주간 근무 생산직. 예전에 도연이라면 코웃음을 쳤을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겠습니다. 뭐든 하겠어요. 종민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어머니도 이 햇빛을 보고 계실까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정장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대신 편한 옷들을 꺼냈죠.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잘못 알았어. 어머니는 아프셨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혼자 가는 길이라도 괜찮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저녁이 되자 이강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연님, 회장님이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열심히 일해라. 그게 진짜 사과다. 짧은 말이었지만 도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멀리서라도. 도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죠. 엄마, 꼭 증명해 보일게요. 제가 변할 수 있다는 걸.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공장 출근 시간은 6시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바닥부터 천천히.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었지만 도연은 춥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가. 법원 경매장 앞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강남 타워 스위트 최고급 펜트하우스가 경매에 나오는 날이었어요. 시작가만 21억 원이었죠. 도연은 경매장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앞쪽에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했어요. 도연의 집이 좋은 매물이라고 수군거렸죠.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경매사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망치를 들고 시작을 알렸어요. 지금부터 강남구 타워 스위트 펜트하우스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정가 30억 원, 최저가 21억 원입니다. 첫 번째 입찰자가 번호표를 들었습니다. 22억. 곧바로 다른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23억. 가격이 빠르게 올라갔죠. 도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25억, 26억, 27억. 경매사의 목소리가 경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2명의 입찰자만 경쟁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대기업 계열사 대표였고 다른 한 명은 유명한 건물주였죠. 둘 다 도연이 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8억, 29억, 29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두 입찰자가 서로를 노려봤어요. 긴장감이 경매장을 감쌌죠.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곧 자신의 집이 남의 것이 될 거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매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죠. 휠체어를 탄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사람이었어요.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은 이강재였습니다. 그 옆에는 박종민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휠체어가 경매장 중앙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모자 밑으로 보이는 얼굴. 해숙이었어요. 도연은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여기에 오신 걸까요? 그것도 휠체어를 타고. 수술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이 번호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단호했어요. 30억. 경매장이 술렁였습니다. 감정가 그대로 부른 거였어요. 다른 입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누가 감정가를 그대로 부르겠어요.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은 입찰이었습니다. 경매사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30억 맞습니까?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었어요. 회색빛 머리카락이 드러났죠. 많이 야위신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잠깐만요. 해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매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이 집은 제 아들이 살던 곳입니다. 제가 사는 게 아니라 되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한빛식품 윤혜숙 회장이라는 걸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문에 났던 비자금 의혹의 주인공이었죠. 경매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입찰자 있습니까? 30억 한 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감정가로 사는 건 손해였으니까요. 그리고 해숙의 눈빛에 압도된 것도 있었어요. 30억 두 번.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해숙은 아들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 보듯 시선을 돌렸어요. 30억 세 번. 낙찰되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경매가 끝났어요. 해숙은 이강재에게 뭔가 지시했고 강재는 서류를 꺼내 경매 직원에게 건넸죠. 계약서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지만 도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경매장에는 해숙과 도연 그리고 이강재와 박종민만 남았습니다. 텅 빈 공간에 정적이 흘렀어요. 해숙이 휠체어를 돌려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어나. 해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봤죠. 목에는 수술 자국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손은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엄마.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어요. 몸이 떨렸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해숙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집은 내 이름으로 다시 돌려놓을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요. 해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빛식품 협력공장 근로계약서였어요. 1년 동안 현장에서 일해. 김도연이라는 가명으로. 누구한테도 내 정체를 밝히지 마. 도연은 망설임 없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죠. 박종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공장으로 오세요. 작업복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병원에는 언제까지 계세요? 면회라도. 오지 마. 아직은. 해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돌렸어요. 강재가 휠체어를 밀고 출구로 향했죠. 도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종민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장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종민이 부축해줬죠. 고맙습니다, 종민 씨. 이제부터는 반장이라고 부르세요. 공장에서는 그게 규칙이니까요. 두 사람은 경매장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현관문의 빨간 딱지를 떼어냈습니다. 곧 없어질 표시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았죠. 이 집이 다시 자신의 것이 될 거라니.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옷장에서 오래된 운동복을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입을 옷이었어요. 명품 정장들은 이제 필요 없었죠. 구두 대신 작업화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김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첫날이었죠. 알람을 새벽 4시로 맞춰놨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야윈 모습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릴 거였어요. 진짜 반성이 뭔지, 진짜 사과가 뭔지.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죠. 아니, 새롭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제로부터.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직 창밖은 캄캄했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준비해둔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대표이사 윤도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김도연이었죠. 공장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버스에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피곤한 얼굴로 졸고 있었죠. 도연도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빛식품 협력 공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김도연이라는 가짜 신분증이었죠. 박종민이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에 안전모, 안전화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름표에는 김도연 물류반이라고 적혀 있었죠. 신입이구나. 나는 물류반 조장 최진수야. 40대 중반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인상이 험해 보였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김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은 편하게 해. 여기선 다 형, 동생이야. 일단 따라와. 진수가 물류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창고에는 제품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지게차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오늘은 팔레트 정리부터 해. 저기 있는 상자들을 팔레트에 옮기는 거야. 한 팔레트에 20박스씩. 무게 조심하고. 도연은 장갑을 끼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박스가 20kg이었어요. 처음 들어 올릴 때는 괜찮았는데 10개쯤 옮기니 팔이 떨리기 시작했죠. 20개를 다 옮기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뭐 이렇게 느려. 1시간에 5팔레트는 해야 돼. 진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대답도 못하고 계속 상자를 날랐어요. 손바닥이 쓰라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평생 이렇게 힘든 육체 노동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싸온 직원들은 모여서 먹었지만 도연은 편의점 김밥 2줄로 끼니를 때웠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죠. 오후 작업 중에 실수가 났습니다. 지게차로 팔레트를 옮기다가 균형을 잃었어요. 상자들이 와르르 쏟아졌죠. 라면 봉지 수백 개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김도연, 정신 차려. 진수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거 다 분량 처리해야 돼. 너 때문에 손실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실수였으니까요. 다른 직원들도 혀를 차며 쳐다봤죠. 신입이 사고 쳤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도연은 혼자 흩어진 제품을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담았어요. 예전의 도연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것도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어깨와 허리는 항상 아팠어요.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죠. 체중은 10kg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일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한 동료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도연 씨,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어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직원이었어요. 이름은 정민수였죠. 도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형님 나이에 이 일하기 쉽지 않죠?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거 보기 좋아요. 민수의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2달째 되던 날 공장에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새로운 파트타이머가 컨베이어 벨트 정비 중에 실수를 했어요. 기계에 옷이 끼어 팔이 빨려 들어갈 뻔했죠. 도연이 순간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연의 손이 기계날에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죠. 김도연, 괜찮아? 진수가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부터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도연을 진짜 동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진수도 말투가 부드러워졌죠. 도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석 달째 드디어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통장에 286만 원이 찍혔어요.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었죠. 도연은 은행에서 100만 원을 찾았습니다. 봉투에 넣어 품에 넣었어요. 퇴근 후 도연은 이강재를 찾아갔습니다. 한빛식품 본사 로비에서 만났어요. 강재 씨, 이거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주세요. 도연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재는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받지 않으실 겁니다. 제발이요. 이건 제가 땀 흘려 번 돈이에요. 제 진심이라고 전해주세요. 도연의 간절한 눈빛에 강재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드리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며칠 후 박종민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김도연, 아니 도연님. 정규직 전환 제안이 왔어요. 받으실 거죠?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계약직 김도연으로 남겠습니다. 종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정규직이 되면 월급도 오르고 복지도 좋은데 1년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바닥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종민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달라지셨어요. 퇴근길 도연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어요. 집에 와서 혼자 먹는 저녁이었죠. 텔레비전을 켜니 한빛식품 뉴스가 나왔습니다. 빈누리 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공석으로 이강재 사무총장이 대행을 맡습니다. 화면에는 재단 출범식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오늘도 정직하게 일했으니까요. 손톱 밑에 낀 기름때를 보며 생각했죠. 이게 진짜 일하는 손이구나.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께 보낼 문자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못했어요. 아직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대신 메모장에 저장했죠. 엄마,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요.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해요. 알람을 맞추고 눈을 감았죠. 꿈속에서는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현실에서도 보고 싶었어요. 토요일 아침 6시 도연은 낡은 트럭을 운전하며 빈누리 나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료급식소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3개월째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왔죠. 오늘도 쌀 20포와 야채 박스들을 실어왔습니다. 급식소 뒷문으로 들어가 쌀포대를 내렸습니다. 50kg짜리 쌀포대도 이제는 거뜬히 들 수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생긴 근력이었죠. 주방장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도연 씨, 오늘도 일찍 왔네? 고마워요. 도연은 이곳에서도 김도연으로 불렸습니다. 아무도 그가 한빛식품 전 대표라는 걸 몰랐어요. 그저 매주 와서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로만 알고 있었죠.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양파를 까며 눈물이 났어요. 감자 껍질을 벗기고 당근을 썰었죠. 손놀림이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매주 해온 일이니까요. 9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어요. 도연은 배식대 뒤에 서서 밥을 퍼담았습니다. 국도 푸짐하게 떴죠. 받아가는 어르신들마다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젊은 사람이 토요일마다 와서 고생이 많아. 한 할아버지가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점심 배식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급식소 입구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죠. 검은색 카디건에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해숙이 이곳에 온 거였죠. 도연은 배식 국자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해숙은 줄 맨 끝에 섰어요. 다른 어르신들처럼 차례를 기다렸죠.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1명, 2명 어르신들이 밥을 받아갔어요. 드디어 해숙의 차례가 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담았어요. 손이 떨려서 밥알이 쟁반에 흩어졌죠. 국도 주세요. 해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국자를 들어 된장국을 떴어요. 콩나물과 두부가 들어간 소박한 국이었죠. 해숙은 쟁반을 받아 구석 테이블로 갔습니다. 혼자 앉았어요. 주방장이 도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도 된다는 신호였죠. 도연은 앞치마를 벗고 밥과 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해숙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국이 짰어요. 밥도 약간 뻑뻑했죠.
하지만 도연은 한 숟갈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해숙도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해숙이 먼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가계부였죠. 갈색 가죽 표지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니? 해숙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매일 밤 쓰던 가계부였죠. 해숙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최근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도연의 이름과 함께 기록된 날들이었죠. 2024년 6월 15일 도연 공장 첫 출근. 2024년 7월 20일 도연 사고 마가 다침. 2024년 8월 30일 도연 첫 월급. 2024년 9월 7일 도연 급식소 봉사 시작. 해숙이 연필을 꺼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단어를 썼어요. 2024년 12월 14일 화해. 가계부를 덮으며 해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가 끝났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해숙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죠. 도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급식소 문이 열렸습니다. 이강재와 박종민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도 자원봉사를 하러 온 것 같았죠.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강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연님, 한빛식품 복직 제안서입니다. 생산관리 부장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도연은 서류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1년 더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종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이제 충분히 배우셨잖아요. 도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일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해숙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도연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미소였죠.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해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따뜻함만 남아 있었어요. 강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빈누리재단 야간학교 강사직입니다. 주말에 청년들에게 경영 기초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도연은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종민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실패를 아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 될 수 있죠. 네 사람은 급식소 정리를 함께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바닥도 깨끗이 쓸었죠.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해숙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부축하려 했지만 해숙은 손사래를 쳤어요. 혼자 갈 수 있어. 넌 내 갈 길을 가.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해숙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꼭 쥐었죠.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해숙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강재와 종민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요양원이 편해. 거기서 친구들도 생겼어. 대신 주말마다 와서 얼굴이나 보여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급식소를 나오며 해숙이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누군가 빨간 펜으로 적어놓은 글씨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해숙이 달력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모든 빛, 오늘부로 청산. 밖으로 나오니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요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어린 시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회사 이야기. 요양원에 도착하자 혜숙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급식소에서 보자. 네, 엄마. 꼭 올게요. 도연은 어머니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다시 세워놨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죠. 이제는 그 행복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일기를 썼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쓰기 시작한 일기였어요. 오늘 엄마를 만났다. 엄마가 웃어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일도 열심히 일하자. 성실하게, 정직하게.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돌아온 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음 깊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